이제 탈북을 하신 게 중국으로 먼저 나가서 9살 때. 갑자기? 아니면 미리 얘기하고? 갑자기 이제 탈출하셨어요. 아니 아버지만 혼자? 두 분 다 가셨어요 그때. 집에 왔는데 갑자기 그 싸늘한 느낌이 방안이. 야. 그러면 아침 식사를 거기서 같이 나눴는데, 근데 저희 부모님들이 그런 식으로 가지 않았다면 이제 가족 다 수용소를 보내줬을 상황이고, 네. 아니면 다 같이 갔다면 되게 위험할 상황이었으니까. 네. 아니 지금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은 게 이제 아버님이 좀 정치적으로 좀 이렇게 힘든 상황이 되셨는데, 그러니까 아이를 남겨놓고 부모님 두 분이 이제 탈북을 하시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때 외할머니가 근처에 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 집을 갈 거라고 이렇게 또 생각하셨고 두 분이. 그리고 떠나고 나서 기차역으로 제가 뛰어갔었어요. 근데 기차가 이미 떠났더라고요. 거기 기찻길에 트렁크도 앉아가지고 막 펑펑 울긴 했는데 몇 시간 동안.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엄마 아빠 옷 다 꺼내놓고 막 밤새 울고 그다음 할머니 집 뛰어가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그 상황이 되게 뒤죽박죽이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내 인생이 완전히 사랑받던 아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우지할 데 없는 그런 상황을 느꼈는데, 자세한 이야기를 알 수도 없는 나이잖아요. 9살이면. 그만큼 긴박한 상황이었어요.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 말도 못하고 그때 당시 말했으면 제가 이해를 못했을 상황이었고. 혹시 중간에 원망스러운 적이 있었다면? 있었습니다. 네. 당연히 있었고, 그 막 설 때랑 명절 때랑 그 생일 때랑 제가 그 맨날 막 엄마 아빠 이름 부르면서 계속 울던 그런 적도 있었고요. 친척 집을 한번 갔었습니다. 큰아버지 집을 기차를 타고 큰아버지 집을 딱 들어갔는데 그 식탁 위에 옥수수 빵하고 이렇게 죽이 있었어요. 김이 몰몰 나는 게 너무 배고파서 들어가서 아 이제 먹게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큰어머니가 있었는데 저보고 밥 먹었냐 하는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되게 어려운 상황이 북한이 당시 많이 굶어 죽어가고 아사자가 나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조카가 왔는데 밥 먹었냐라는 말도 안 하고 40분 동안 아무 얘기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제가 뛰쳐나왔고, 그때 가가지고 시장에 가서 빵을 빈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꽃제비라고 하면은 아마 티모시 같은 경우는 단신 꽃제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저처럼 무리 꽃제비였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단신 꽃제비는 보호해줄 사람이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 꽃제비를 하다가 친척집에 돌아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다시 다 꽃제비가 돼요. 왜냐하면요 모르는 사람한테 눈칫밥 먹고 버림받는 것보다 아는 친척한테 눈칫밥 먹고 버림받는 게 이게 엄청난 더 큰 상처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같이 꽃제비던 친구도 이제 나중에 친척집에 들어갔다가 한 2주 만에 다시 저희한테 합류했었어요. 아이고. 어떨 때는 기차 승강대를 이렇게 매달려서 막 4시간씩 달린 적도 있어요. 근데 새벽에 승강대 이렇게 앉고 있는데 어느 순간 돌아가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안 죽었더라고요, 제가. 그런 적도 있었고, 기차역에서 트랜스트에서 자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등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등이 왜 이렇게 아픈지 좀 봐줄래 했더니 그 빈대가 이제 살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울룩불tuk해 이제 빈대가. 그래서 그 죽여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제 그 바늘갖고 이렇게 다 찍었어요, 하나하나. 등이 막 피가 막 이렇게 범벅이 되고. 근데 그때 그 순간에 옆에 어떤 다른 꽃제비 친구 어린 2명이 굶어 죽은 시체가 그때 있었어요, 저희 옆에. 아침이 됐는데 그 시청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시체를 둘둘 말아가지고 달고지 싣고 가는 거 있잖아요. 그냥 아픔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거 본 게. 근데 그런 게 안 잊혀져요. 그래도 교사였고 교사의 자녀잖아요. 그래도 학교는 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게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 반역자 자식이라는 그게 저희 아버지가 첫 케이스가 되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또 곧 존경받던 선생님이셨으니까 와 못 다니겠더라고요. 갈 수가 없어요. 네. 근데 나중에 이제 할머니 집을 갔고
외할머니를 제가 엄마처럼 의지하고요. 그래서 같이 할머니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근데 이제 나이가 차면 뭐 학교는 지금 다니지 엄두도 못 내고 군대 가야 되고 뭐 이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북한은 군대 의무적으로 가잖아요. 네. 근데 막 밥은 먹여주잖아요. 그래서 지원을 했습니다. 동원부 갔는데 몇 살 때? 17살 때 안 된대요. 왜요? 아버지가 배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 가잖아 내 친구들. 왜 나는 안 되냐고 이거 의무가 아니냐 했는데 너는 블락리스트고 에너미 클래스 적대 계급. 예. 출시 성분이 떨어졌어요. 대계급. 에너미 클래스. 그때 딱 드는 순간이 이 땅에는 희망이 없구나. 내가 만약 결혼해서 애를 가졌다 해도 내 자식들이 이제 그 딱지를 그대로 이제 그러니까. 반역자라는 그걸 갖고 이제 태어나게 되고 그럼 태어난 삶 자체가 이제 그때부터는 고통 속에서 들어가는 거게. 군대를 못 가게 국가에서 받아 안 주잖아요. 그러면 17살이 되면 북한은 모든 사람들이 다 직업을 받아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조직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티머시 조 분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안 가면 조직 생활을 해라. 근데 어떤 데를 보내냐? 국가에서 제일 힘든 계층의 직업을 주는 거예요. 탄광, 또 농장, 어디 건설, 돌격대 이런 데 보내요. 이런 데 보내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가서 그냥 뭐 정말 감옥처럼 일을 하는 건데 거기도 분명 다 계급이 있고 사람들이 어떤 출신선 분들 거기도 있어요. 아이고. 이런 사람들은 제일 하층 바닥에 가서 일을 하거나 이럴 때도 계속 감시를 받아요. 조그만 사건가 있으면 이런 사람들한테 다 뒤집어 씌워. 한 가지가 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게 뭐냐 했더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탄광에 가라고. 아이고. 북한에 있으면. 근데 제가 갈 수 있는 그 라인은 보니까 탄광이 갱이 작아가지고 막 기어 들어가서 탄을 캐면 수직갱이라 해서 30m를 내려와요 직선으로. 와. 그다음 이렇게 들어가요. 안전도 담보할 수 없는. 네. 그래서 거기 간 친구들이 대부분 팔이 잘려온다거나 아니면 무너져 죽거나 이런 케이스들이 많아. 동발이 아예 없고 그냥 탄만 캐니까. 완전 고립됐고 이제 내가 더 이상 이 땅에 할 수 있는 그 공간은 없거나 완전 마지막으로 밀어붙이더라고요. 그때 그 느낌. 제가 그때 되게 화가 났어요. 나는 그래도 이게 이 나라가 공평한 사회주의 나라고 공산주의 나라고 그리고 누구나 다 기회를 주는 나라라고 알고 교육을 받았고 어릴 때부터 진짜 김일성 그 사람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 사람이 죽었을 때는 3일 동안 밥도 안 먹고 통곡치며 울었던 적도 있어요. 하나님 신이 죽었다고 진짜로. 그렇게 제가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던 그 믿음이 확 무너진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탈북을 결심하게 됐어요. 나중에 17살 때. 네, 어디 가든 살아남겠지. 살아남자. 그러면 이제 탈북 한 번에 성공은 못한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못했습니다. 첫 탈북은 그래 당시 저희 아버지가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연락이 그래도 계속 됐네요. 나중에 보니까 저희 아버지 저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대요. 근데 그걸 저희가 몰랐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 이미 한국에 계시고 저는 남조선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진짜. 한국이 어딘지도 몰랐고. 어린 네. 9살인데. 아버지가 연락이 어떻게든 노력을 하셨네요. 어떤 분이 갑자기 저희 집으로 왔더라고요. 어느 날 이제 군대도 못 가고 제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가 어딘가를 가야겠다고 이제 밧줄도 챙겨놓고 소금도 챙기고 이렇게 떠날 준비를 하고 있던 상황에 어떤 분이 집을 문 똑똑 두드리더라고요. 아버지 보내서 왔다. 와, 그 아주머니 분이 그게 몇 년 만이에요, 아버지 떠나시고 나서. 한 7, 8년 정도 그러네요. 됐죠. 깜짝 놀랐을걸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에 많이 원망했던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아버지가 왔다 가니까 되게 기쁘고 그리고 떠나려던 참이었기 때문에 또 그냥 가자. 그때 할머니한테 인사도 못 나누고 곧바로 나왔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을 되게 감시 속에 있었으니까 항상. 네, 그래서 곧바로 그분 따라왔고 그냥 일단은 강을 건넜고 그리고 되게 쏙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국을 딱 들이고 나서 그다음 영길이라는 시내를 들어가게 되는데 멀리서 또 불빛이 반짝반짝 거리는 거예요. 7개의 빛이 막 이렇게 빙빙빙 도는 게 되게 아름답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각종 머리 색깔, 맞아. 스타일들 이런 게 막 나오고 옷도 막 각종 각양각색의 옷도 입고 청바지가 구멍 난 걸 처음 봤습니다. 그때 너무 신기해서 와 이런 것도 입소 하고. 다른 세상에.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거기서부터 제가 갑자기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17년 동안 내가 뭘 배웠지? 우물 안에 개구리였구나. 왜 미리 도망 안 나왔지 생각했대. 6명인가 7명인가 한 전체 가족이 있었어요. 아기가 2살, 4살짜리 아기들까지 있었고 우리는 가란 방향으로만 한 2,000m 걸었거든요. 근데 계속 가는데 자그마한 철조망이 있는 거예요. 생각하기 이렇게 높은 철조망이라 했는데 자그마한 철조망을 3개, 4개 넘었고 뭐가 방향이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봤는데 남의 양방 목장을 계속 넘은 거예요 지금. 목장. 발목 같다. 목장을 경계선이 아니라 이제 사설 어떤 네. 목장 목장에 을 그 넘어간. 철조망 계속 중국 땅에서 계속 네, 넘어간 맴돌고 그러네. 아하. 어떡해. 그래서 방향을 잃고 더 이상 어떻게 할지 몰라 하다가 이제 계속 정처 없이 걸었어요. 갑자기 뒤에서부터 차 경적이 울리는데 중국 변방대가 오는 거예요. 아휴. 근데 우리가 계속 그냥 방향을 잃고 가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멈추자면 계속 뛰니까 총을 쏘더라고 저희 쪽으로. 어머. 근데 그 4살짜리하고 6살짜리가 막 엄청 스크림 우는데 주변으로 막 총알이 이렇게 뿅뿅뿅뿅 하면 막 나가더라고요. 영화 장면 같았어요. 인중통도 아니고. 네, 거기서 다 멈췄어요. 애들이 막 주저앉으니까. 다 잡혔어요. 다. 18명 다 잡혔고 아니 그러면 그렇게 잡히셨잖아요. 잡히셔서 어떻게 돼? 변방 감옥에 이제 몇 주가량 있다가 북한으로 다 북송시키더라고요. 끔찍하더라고요. 북한을 나가는데 다리가 떨리고 아유. 그리고 제일 먼저 들어왔던 질문들이 여기 그룹 안에 교회나 한국에서 온 사람들 만났거나 중국에서 그런 걸 만난 케이스가 있냐고 다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뭐 어린애들한테는 손바닥을 펴보라고 혹시 기도하는 집에 들어간 적 있냐. 그리고 여기 지문 이런 걸 채워보면서 애들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은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면 여기에 지문 여기에 굳은 살이 발견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그 협박을 하는 거죠. 니들 손범 다 나와라고 해서 아이들이니까 사실은 겁을 줘버리면 그치. 실제로 그런 게 맺혀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이제 그 자백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보이브 일단 구루장으로 저희가 다 들어갔어요. 안에 보니까 아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아마 몇백 명은 있는 것 같아요. 전체 그 구름에 들어가 있는 게. 근데 저는 제 들어가 있던 그 구류장이 공간이 너무 좁다 보니까 눕지를 못해요. 이렇게 다들 이렇게 등을 기대고 자는데 아유. 다들 얼굴을 보면은 엄청 무서움과 공포에 눈을 안 마주치려고 하고 서로 그리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자는데 제 등을 이렇게 의지하고 있던 사람이 자꾸 저쪽으로 키우는 거예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제가 그때 그 아저씨한테 나 좀 조금만 좀 기대면 안 되냐고 이렇게 머리를 딱 돌리는데 시체가 팍 넘어지더라고요. 그 등에 안 의지하고 있다가 죽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보니까 등으로 이렇게 피가 흘렀어요 밤중에. 그 피가 제 셔츠에 막 묻어 나오는데 그 느낌이 되게 지금도 안 잊혀져요. 너무 때렸나 보다. 맞은 거예요? 맞은 거. 고문을 당하고 이제 맞으니까. 근데 그 시체를 끌고 내가는데 죽은 시체가 그 이상한 느낌이 되게 이상했어요. 엄청 무섭고 공포감이 들고 막 손을 이렇게 움켜쥘 정도로 제 살을 꼬집을 정도의 느낌이 드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아니 그때 어렸었잖아요. 네. 어렸더니 이 조국성 씨도 치료를 좀 심하게 받으셨나요? 제가 그 후유증 때문에 나중에 보니까 이 선거 캠페인 할 때랑 막 많이 걸으면 캠페인 과정에 몸이 막 전체적으로 피곤해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진통제 먹으면서 선거 캠페인을 다닌 적이 있어요. 가게 해달라고 했더니 할머니가 도와주시더라고요. 찾으셔가지고. 근데 이제 두 번째 탈북할 때는 이게 더 공포스럽거든요. 그렇죠. 첫 번째 탈북하다 붙잡혀서 취조당하고 구타당하고 고문당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야, 한 번 더 잡히다간 이거 사실 총살될 수도 있겠다. 알지. 이런 공포심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셨어요? 또 몽골로 가셨어요? 몽골은 트라우마가 심해가지고 더 이상은 못 가고 못 간다. 위험해 진짜 몽골. 이제 그 저를 도와주신 분하고 이제 어떤 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청도라는 지역까지 갈 수 있게 됐어요. 왜냐하면 숭따오요? 네, 연방에서 또 잡힐 수 있으니까 무서워가지고 멀리 갔네요. 네, 되게 멀리 갔어요. 가서 치료를 받고 한 달 가량 치료를 받고 이제 두 번째 탈북은 상해에는 미국 학교다. 오. 상해 있는 미국. 네. 상해. 상해 미국 상해는 뭐 미국 학교로 들어. 상해만 해도 국제도시인데 거기 있나? 미국 학교. 네, 저 북경역에 가니까 그 다른 탈북인 여성 8명이 있더라고요 거기. 그래서 거기서 9명에서 상해까지 기차를 타고 네. 그 우리가 들어갈 때 일단 공식적으로 못 들어가니까 담장을 뛰어넘어야 되죠. 학교, 네. 국제학교. 네, 국제학교 담장을 뛰어넘어야 되고 국제학교 담장이 높았어요. 거의 한 1.5m 이상이라고 할까?
그게 다 8명 여성들이었어요. 어린 친구가 11살이었고 제일 어린 친구가. 그나마 제가 남자였어요. 그래서 여의 땅 해가지고 넘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어린 친구를 도와주다 보니까 경찰이 막 제 신발을 막 벗기고 저는 발버둥질하면서 그래서 다행히 넘었어요. 넘어갔고 우리한테 종이장이 하나 있었어요. 예. 우리는 북한 난민이다.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걸로 미국 국제학교. 네. 들어가가지고 그 교장한테 보였어요. 근데 학교가 막 난리가 났어요. 지금 갑자기 들이닥치니까. 애들은 공부하고 있는데 네. 지금. 애들 막 뛰쳐나오고 지금 난리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교장이 나오더니 일단은 앉아 있어라. 어디 가서 전화를 하고 오더라고요. 아마 대사관 측에다 전화하겠지 그런 상황이 미국 그러니까. 대사관. 그러던 한 20분 있다 나오더니 우리가 일단은 여기가 디플로마틱 그런 정치적이나 외교적인 그 파실리티가 아니다. 일단 내보내야 된다. 일단 내보내야 된다. 아 이게 너무 위험한데요. 그러니까 요걸 좀 설명을 하게 되면요. 중국에 이런 학교가 있어요. 외국인 학교인데 대사관이 이제 후원을 하고 대사관 지역처럼 치외법권인 외국인 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들어갔을 때는 치외법권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손을 못 쓰는데 상해에 있는 미국 학교 같은 경우는 중국의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서 만들어진 학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치외법권 구역이 아니고 어떻게 그 학교 교장 선생님들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 탈북민들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이거는 잘못 들어간 거예요. 아니 학교에 이 진입이 무산됐을 때 너무 막막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나가라 하니까 안 나가고 9명을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이렇게 벽을 만들었어요. 사람 9명이서. 그 경찰이 한 40명이 들어왔어요. 안 나가니까 그 다음부터 막 질질 끌고 내가 말 안 들으니까 계속 막 당기고 하니까 패기 시작했고 막 이 과정. 근데 많은 학생들이 그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다 13살, 12살, 13살 이런 학교 학생들이 막 눈물 팡팡 흘리면서 있잖아요. 제수들이 있었어요. 저희 방에 그 미국인도 있었고 일본 교수님이 있었어요. 콜롬비아인도 있었고 말레이시아인도 있었고 어머나. 중국 사람도 있었고 한국 깡패 아저씨도 있었고 제가 북한을 대표하고 있었어요. 네. 각 나라별로 지금. 네. 처음에 가서는 제가 계속 울었어요. 이제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까 그 사형을 지금 사형수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제 네네. 가면 죽는다. 막 우니까 밤마다 이 아저씨가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너 왜 울어 자꾸 밥도 안 먹고 계속 울기만 하고 잠도 안 자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그 아저씨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 깡패 아저씨한테. 되게 무섭게 생겼어요, 근데 아저씨가. 눈이 뭐 이만하고 머리도 막 빡빡 이렇게 깎아가지고 보면 되게 무서워요. 이 정도면 마동석. 근데 그 아저씨가 너 왜 우냐? 네. 그래서 제가 왜 울어? 차초지정을 설명했더니 이 아저씨가 한번 이런 책을 읽어봐 하면 주는 게 있었어요. 너 시간 있잖아 감옥에. 근데 까만 책이었는데 성경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깡패 아저씨가. 뭐야? 회개하려. 하신데 회개를 많이 하셨구나. 그리고 한번 너 진짜 살고 싶잖아. 설마 이 세상에 하나님 있을지도 모르니까 한번 기도해봐. 네. 그래서 제가 그 아저씨 그 말에 저 미친 아저씨라고 했거든요. 지금 나 죽는다고 하는데 나보고 지금 그런 책을 평생 읽어보지도 못한 책을 읽으라고. 근데 갑자기 생각나는 게 그냥 우는 대신 한번 기도해보지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사람 한번 믿어보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때 나왔던 말이 하나님 저 북한 가서 죽고 싶지 않습니다. 아멘. 북한 가고 싶지 않습니다. 아멘. 감옥에서 나가고 싶습니다. 아멘. 어린애들이 산타가 와서 선물 달라고 비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매일 엄청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2명이 방문을 왔어요. 저를 감옥 밖에서. 근데 저는 저를 방문할 사람이 없거든요. 누구 있냐면 북한 대사관밖에 없어요. 그래서 막 다리가 거의 풀려가지고 끌려가다시피 해가지고 내려갔는데 두 분이 딱 저기서 보고 있는데 북한 대사관 얼굴이 아니고 다른 분의 환한 얼굴이 웃음을 짓고 있더라고요. 봤는데 한 분은 한국 대사관 그 외교관님이었고 다른 한 분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외국 분이셨어요. 누군지는 잘 모르겠고 와서 저희한테 한 얘기가 너 되게 행운하다. 중국 당국이 개의한 결정을 내려서 너를 필리핀으로 추방시키기로 했다. 너하고 필리핀으로 추방시키기로 했다. 너하고 추방 내렸구나. 나하고 우리 8명 다 그룹을 이제 다 필리핀으로 추방시키기로 했다. 필리핀이요? 네. 중국이? 네. 그리고 저희한테 이제 외교관 여권을 제공하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 당시에 그분들이 설명하는 게 그때 당시 상해 학교에서 잡혔을 때 네.
거기 목격하던 그 학생들 많은 학생들 중에 13살짜리 학생 하나가 이메일을 썼다요 기자한테다가. 이게 지금 온라인에 있어요 지금도. 예. 이메일을 네. 썼다고요? 영어도 문법이 다 틀린 영어로 가지고 우리가 너무 참혹한 그 강경을 목격했다. 끌려가는 모습이 트라우마틱했다. 그리고 우리로서는 어린 친구들이다 보니까 도울 방법도 없고 어찌할지 모르고 막 울기만 했다. 근데 이들이 북한 가면 죽는다. 도와주세요. 그 이메일 그 밑에 보면은 학교 측에서 또 증언 자료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같이 해줘야 가능한 일이고 네. 그 교장 선생님도 자기도 가슴이 아팠고 그렇죠. 공직자로서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그 아이에게 사실은 어느 정도 그 힌트를 줬을 수도 있죠. 탈북을 하셨는데 왜 영국으로 간 거냐?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영국이 제일 멀어 보였습니다 당시 북한에서. 한반도에서 아예 완전 맞은편에 있었고 영국 그 외를 보니까 바다가 되더라고요. 한반도가 너무 그 자체가 아픔이었습니다. 그 트라우마 그리고 막 그 분노가 자꾸 저한테 그리고 그게 자꾸 너무 근접해 있는 것 같았어요. 막 뭔가 도깨비가 제 이 머리 뒤에서 따라온 느낌. 그래서 당시 그럴 수 있겠다. 여기를 떠날 때 나 다시는 안 올 거다 한반도를. 가서 내가 북한 사람이라는 말도 안 하고 다시는 이 땅에 안 올 거다. 이제 그런 결심을 하고 그때 당시 제일 먼 곳으로 가자. 그렇게 하고 선택한 게 영국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풍경이 진풍경이었냐면 분홍색 꽃다발을 쥐고 있던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항구 전체가 분홍색으로 보였다라고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데 환영 인파 속에 가와사키 에이코 양의 눈에 딱 한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일본어로 홀로 뭐라고 목이 터져라 외치는 거예요. 일본어. 이상하다? 뭐라고 하지? 船から降りなその船で日本に帰れ 그 배에서 내리지 마. 그 배로 그대로 일본에 가. 딱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아, 난다 그래요. 딱 보니까 1년 전에 이미 북한에 들어가 있던 학교 선배였던 것이죠.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제 소개받았던 17살 때 혼자서 북한으로 갔다가 43년을 살고 탈북을 한 가와사키의 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사실 여쭤보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43년 동안 어떤 일 겪으셨는지 저희들이 나오기 전부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또 다 들어보고 싶은데 우선 제일 먼저 궁금한 건 정말로 그 북한에 가는 그 북송선을 타셨을 때 지상 낙원으로 간다. 이렇게 정말 믿고 가신 건지. 이 일본에 있는 동포들한테는 오라 했잖아요. 북한에서. 김일성이가 그때 환영한다. 뭐 별소리 다 하고 오라 했거든요. 지상 낙원이라고. 근데 실제는 가보니까 북한은 계급사회였어요.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계급사회였는데 그 계층 중에서도 제일 밑에가 일본에서 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갔을 때는 북한 정부에서 당신은 일본에서 온 사람들하고 이야기해도 좋아. 이런 승인된 사람만 기육자들하고 이야기를 했지. 일반 사람들은 말도 걸지 않았어요. 환영한다고 했잖아요. 말하면 똑같이 취급했어요. 말한 사람도 같은 동. 아니 지상낙원이라고 해서 불러놓고는 사람을 맨 밑에다 깔아놨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꽉 눌리우니까 모두 깜짝 놀라서 어떻게 저항할 방도가 없었어요. 우선 군대를 못 갔어요. 경찰도 못 됐어요. 공무원이 안 된다니. 그다음에 교원도 못 해요. 또 그다음에 공무원 아무리 낮은 동사무소 사무원도 못 해요. 일체 공식적인 직업은 할 수가 없어요. 직접 노동력을 팔거나 그렇지. 그러지 않으면 과학자라서 과학을 제공하거나 지식을 제공하거나 그 외에는 기육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내보다 앞서 탈북을 시도한 분들이 있었어요. 내보다 한 살 지구에든가 그런 선배들 18살. 네. 그런데 3명이 또 났어요. 압록강으로 갔어요. 헤엄쳐서 건너가는데 그 3명 중에서 우대 학생, 내하고 가장 친하던 그 학생인데 그 학생이 압록강물이 차니까 치가 잃었어요. 그래서 또 내려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가라고 신호를 했어요. 그런데
둘이는 건너갔는데 또 내려가는 걸 보고 그냥 자기들이 못 갔단 말이에요. 뭐하러 가겠지. 그러니까 중국 공안에다가 가서 말했어요. 아, 저 사람 그러니까 살려야 공안에서 되니까. 배를 뛰어와서 건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일주일 만에 깨났대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고문도 당하고 뭐 어쩌고. 다시 북으로 잡혀와서. 네.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탈출했다가는 큰일 나겠다라는 공포감을 받게 되는데 북한이 이제 본보기로 어떻게 했냐면 이 3명의 청령을 독방 같은 데 가둡니다. 그런데 사방이 한 70에서 80cm밖에 안 되는 시멘트 독방에 들어가요. 굉장히 좁아요. 7, 80이면 그 상자죠, 그거는. 서 있을 수도 없어요. 쭈그리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 독방 안의 상태는 어떠냐면 구더기부터 각종 바퀴벌레, 징그러운 벌레들이 막 우글우글한 독방에 가둡니다. 그 벌레들이 여기저기 막 사람 살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채모로 기어 들어가고 뭐 구멍부터 몸에 뚫린 데는 다 이 벌레들이 파고드는 겁니다. 그야말로 지옥이다. 왜 도대체 김일성 대학에서 불합격 처리를 하는 거예요? 불합격된 원인을 그때는 몰랐어요. 왜 불합격 시켰는가 하는 거. 불합격될 점수가 아니거든요. 근데 오랜 시간 한 20년 지났을 거야. 그 후에 그 문제를 김일성 합대학에서 취급한 사람을 우연히 알게 됐어요. 우연히 알게 돼서 내가 김일성 합대학에 가져왔고 했었는데 이렇게 돼서 못 갔었다는 소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손뼉을 딱 치면서 그때 그 학생이었구만. 뭐가 있었네. 뭐가 있어? 그러면서 뭐라 했는가? 그때 시험 칠 때도 이야기를 했어요. 대학에서. 금년에 김일성이 맏아들 김정일이가 같이 시험을 치고 있습니다. 어머! 입학 시험을 한 해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정일이 하고 일본에서 온 학생들을 같이 공부시킬 수 없다. 그때 당시 북한이 제1교포들의 편지를 다 검열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굉장히 영특했던 소녀였기 때문에 편지를 고지고대로 써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걸 은유적으로 써야 한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은유적으로 이 말을 썼는데도 굉장히 불안한 상황인 거예요. 그때 내 동생이 소학교 4학년이었거든요. 예. 그 애 이름을 쓰고 그 애가 대학생인 것처럼 그 애가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하고 그 후에 같이 온 식구가 같이 와서 만나자. 6살짜리가 네. 대학 갔다가 나중에 결혼까지 하면 그때 오셔라. 그래. 얘기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먼 미래에 있을 이야기를 가까운 미래에 있는 것처럼. お父さんお母さんへお元気ですか？後世が大学を卒業しますから慌てて中退しないでちゃんと卒業するように言ってください。そして今付き合っているお嬢さんとの結婚も済ませた後すぐにこちらへ来てください。また手紙します。さようなら。1961年7月3日エイコ。 이거지. 좀 과장해서 하지만 우리 동생이 환갑이 되면 오세요. 같은 거. 환갑 잔치 때 아주 멀리 아주 오래 있다 오세요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렇죠. 벌써 지금 가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이제 알려주는 거죠. 뉘앙스를. 60대의 나이에 2003년 몰래 탈북길에 오르게 돼요. 아니 근데 아이들을 다 키웠다고는 하십니다만 탈북하다 걸리면 북한에 있는 가족들 위험해지지 않나요? 그래서 참 우리 가와사키님께서 머리를 잘 쓰신 것 같아요. 안전한 탈북 브로커를 이용해가지고 내가 탈북을 하자라고 결심을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어머님한테 받으셨다는 그 액세서리 명품 이거를 이제 착용을 하시고 일단 국경이 있는 해산 지역으로 갑니다. 장마다에 갔거든요.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는. 그러니까 그저 믿는 건 장마단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 내려서 옷을 쫙 일본째로 갈아입은 원래 거예요. 기국자들은 옷 잘 입지. 그러니까 저 멀리 서 있어도 저건 기국자다. 알리게끔 맞아. 딱 봐도. 머리 꼭대기서도 발끝까지 몽땅 일본째로 무장을 했어요. 그러고 마크도 샤넬로. 샤넬로. 샤넬도 있었어요? 진짜 샤넬? 진짜 샤넬. 일본에서 보내온 거. 그렇지. 샤넬로 나는 봄 거, 여름 거, 흰 거, 까만 거. 어머 세상에. 야. 봄 거, 여름 거, 흰 거, 까만 거. 어머 세상에. 야. 다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잠바당을 슬슬 걸어 다녔단 말입니다. 내 예상대로 사람이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을 내가 이렇게 이 사람 믿을 만한가 또 봐야 될 게 아니에요. 세 번째 만인지 젊은 여성인데 벌써 말 걸어오는 말하는 투가 조금 믿음이 가더라고. 프로가 됐구나. 그래서 대낮에 건넜어요. 대낮이요? 아, 잘하셨네. 대낮에 무산 그쪽에서 건넜다고. 출성 좀. 상류가 되니까 물이 쫄쫄 맞아요. 흘러서 1m짜리도 있어요. 도를 건너서 건너갔죠. 도강하시는데 한 10분 걸리셨겠네요. 한 10분까지 안 걸리지. 아, 그래요? 홀당 타고 넘어오셨으니까 한 5분 정도 걸렸겠다. 한 옷도 안 주셔가지고 발도 안 젖었어요. 샤넬백 메고. 그러면 가자마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일본으로 가요? 한국으로 가요? 일본으로. 나는 목적지는 일본이었어. 그럼 여권과 비행기표가 없잖아요. 없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말하는가. 중국 국적을 사가지고 그렇게 해서 중국인으로 일본으로 들어와서 일본 와서 탈북자다.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랬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걸 믿고 우리 일본의 동생한테 전화 걸었거든요. 네. 누님이 얼마나 들 것 같습니까? 네. 근데 말이에요. 그래서 30만 엔이 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동생이 50만을 그 즉시에 무로콘의 구자에다가 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 무로코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그 옷이만 다 지지머리다 다 엿버렸어요. 나를 앉았어요. 그 대신 뭘 했는가? 나를 지저로 돈 벌어 살라고 일본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하라고 학생을 소개해줬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계속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창구라고 본 거지. 그 중국 사람은. 계속해서 돈을 보내줄게. 아니 지금 목숨 걸고 나온 사람한테 직장을 할 소리. 갑자기 취업을 해요? 내가 중국에서? 일본어 교원이 됐대서요. 중국에서. 왜 그런가? 어쨌든 일본으로 들어오는 수속은 해야 되겠으니까. 그렇게 해서 했는데 며칠 있다가 내가 직접 일본 영사관에다가 잘하셨어요. 전화 걸었어요. 일본 영사관에다 전화 걸어서 지금 현재 여기에 중국에 나와 있는데 일본으로 가야 하겠다. 그러니까 영사관에서 뭐니까 신분을 보증해 줄 사람이 일본에 있는가. 그래 나는 가족이 몽땅 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직접 수속을 시작한 거예요. 아, 일본 국적 회복하면서. 그래서 우리 동생이 일본 그 애무성하고 교섭을 하고 네, 네. 그 서류를 일체 다 만들고 네. 나는 내가 영사관하고 연계를 짓고 여기서 그러다 잠깐 나니까 말씀드리면 그때 귀국 사업할 때 네. 북송선을 탔다. 그때 리스트가 일본이 다 있어요. 네네. 그 본인이나 그 자손이라는 게 확인이 되면 일본이 입국을 허락을 합니다. 그 한쪽으로 그 선생님을 하면서 그 기다렸죠. 그런데 우리 동생한테서도 전화가 왔어요. 누님, 잘못하면 아버지를 다시 못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만 내일만 한다는 기라면. 그래서 내가 영사한테다가 편지를 썼어요. 내가 이런 형편이 되는데 빨리 보내주시오. 며칠 있다가 영사관에서 전화가 왔어요. 도강증을 가지러 오라고. 아 임시 여권. 여권, 예. 임시 여권. 전화 받자 바람으로 나는 그 비행기표 파는 데다 전화 걸었어요. 내일 일본으로 가는 비행기가 있는가 하니까 있는데 표는 이미 나갔습니다. 매진. 그럼 그 다음에는 언제 있니까 사흘 후라는 거야. 그렇게 기다리지 못한단 말이야. 내가 마음이 정신적으로. 그래서 있잖아, 내 비행기표 값에다가 500원 중국 돈으로 500원을 덧붙이겠으니까 빈자리를 찾아라. 15분 만에 전화가 왔어. 15분 만에 전화가 왔어. 중국 사. 캔슬되는 거. 그 한 사람을 캔슬해버렸고. 역시. 아침에 택시로 딱 도착하니까 비행기 떠나기 10분 전에 다. 강제징용 피해자 할아버지 그리고 전쟁으로 고아가 되신 어머니를 두신 분입니다. 거기에 함경북도 김책 출신 제1교포시고요. 25세에 탈북을 하셨고 한국 생활 6년 그리고 가족과 함께 일본 거주 10년. 제 말로 인생의 근현대사가 녹아있는 분입니다. 제1교포 3세 김명준 씨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함경북도 김책시에서 살다가 24살에 탈북한 김명준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에 계신 거고요. 네. 지금 오늘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았었잖아요. 어제 오늘 해서. 네, 10호 태풍 크로사는 현재 일본 열도를 통과했습니다. 지금은 독도 부근 해상으로 진입을 했는데요. 울릉도 독도에는 태풍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태풍을 뚫고 이만갑에서 불러주시니까 왔습니다. 현재 그러면 일본 어디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전 오사카에 있습니다. 오사카. 자, 궁금합니다. 도대체 지금 소개만으로는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왜냐면 어르신들이 겪은 것부터 본인까지 해서. 혹시 틀린 거 있으신가요, 이 중에? 아니,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앉아서 차근차근 우리 김명준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해주세요. 얼핏 봐도 정말 엄청난 스토리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이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가 정말 궁금하거든요. 좀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이 할머니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태생인데요. 제가 언제 갔는지는 잘 기억을 못합니다. 어쨌든 위안부로 일본에 끌려갔다가 동남아 여러 곳을 다녔다고 어머니한테 들었습니다. 외할머니께서? 네. 그리고 애할아버지는 징용으로 끌려서 일본에서 생활하시다가 아마 원자폭탄 간접 피해를 입으셨고 네, 그래서 두 분이서 자식을 못 낳으셔갖고 저희 어머니를 입양을 했다고 어머니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그러면 고향은 어디셨는지 혹시 모르세요? 애 할머니 고향은 들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고요. 애 할아버지는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월평리 강산 김씨를 썼고요. 이름은 김용덕입니다. 제가 너무 지금 뭉클해서 지금 눈물이 날 것 같은 게 이렇게 그거 하나만큼 안 잃어버리려고 달달달달 외우셨던 거잖아요. 아닙니다.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 주소를 외우신 건? 그 뿌리에 대한 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좀 일단 북한에서 진즉기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사람이 좀 구렸던 것 같고 그리고 어릴 때 좀 이런저런 일을 겪다 보니까 한국에 가서 좀 가족의 정이 많이 구렸는데 한국에 가서 친척을 꼭 찾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전쟁고아 어머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어떤 사연이 있는 겁니까? 어머니는 1949년생인데요. 그때 어머니가 살던 동네가 히로시마에서 조선인 동네였다고 저 들었습니다. 근데 전쟁은 45년도에 끝났는데 아마 저희 애할아버지도 원자폭탄 피해를 입으셔가지고 나중에는 북한에서 정신이 이상이 생겨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니도 저 연도별로는 한 4년 뒤지만 아마 원자폭탄 피해에 간접 피해로 나중에 사망하신 후에 저희 어머니가 고아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유추해 볼 뿐이고요. 방사능 피해. 네. 어머니는 일본인이었던지 조선인이었던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조선인 가정에 입양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참 힘든 얘기네요. 할머니께서 위안부셨고 할아버지는 또 강제징용 피해자시고 그러면은 그 생활 형편이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어떻게 생활하셨어요? 어머니는 12살에 북한을 갔는데 그때 생활이 너무 어려웠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어머니한테서 듣기를 월사금을 잘 못 내가지고 학교 나가기가 창피했다고 그리고 또 애할머니가 일본에서 계실 때 뇌출이 오셔가지고 많이 아팠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일본에서 이제 생활이 어려웠던 거네요. 네, 어려웠습니다, 어머니. 외할머니가 이제 뇌출혈이 있으시니까 그러면 병원비나 뭐 월사금을 못 내고 어렵게 사시는 형편에서 북으로 가는 방법을 택하신 건가요? 그렇죠. 근데 그때 조선에서 북한이죠. 북한에서
사회주의 낙원이라는 이런 선전부를 보고 어머니는 가고 싶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12살 때? 네. 그래도 그냥 일단 마음껏 배우고 싶었다고 어머니가 공부를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 명준 씨 가족분들도 그 망경봉호를 타고선 북으로 가신 건가요? 어머니는 1961년에 가실 때 러시아 배를 타고 갔다고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네, 61년이면. 어머니는 그때 어릴 때였지만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나신다고 얘기하시는 거는 처음에 사과를 받았대요. 배에서? 근데 그때 그 사과가 좀 못나고 맛이 없는 작고 이런 사과를 먹으면서 일단 거기서 실망을 엄청 많이 하셨다고 속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리고 국수가 나왔는데 뚝뚝 끊어지는 국수. 그래서 이게 속는 거구나 이런 배신감을 느꼈는데 또 3, 4일 정도를 가는데 멀미를 너무 하셔갖고 좋은 기억이 아마 없으신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북한에 딱 도착하셨을 때 실제로 북을 봤을 때 현실을 봤을 때 그 느낌은 어떻다고 하시던가요? 어머니는 처음에 봤을 때 그냥 회색이었다고. 그냥 뿌였고 일본에서 선전물을 봤을 때는 모든 게 선명하고 너무 예뻤고 그랬는데 청진항에 어머니가 청진항으로 들어갔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들어가면서 보니까 모든 게 뿌여서 회색 느낌, 회색 도시라고 그런 말을 하셨어요. 어머니는 가자마자 애들한테 돌 맞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 당시 북한에서도 쪽발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뭐 쪽발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동네 애들이 돌을 던져갖고 어머니가 머리가 터졌다는 그런 기억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럼 명준 씨는 북한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네. 아 그래요? 그럼 아버지는 북한 분이시고? 아버지도 제일 교포죠. 일본에서. 저희 아버지는 좀 그때 한창 사춘기 17, 18 이 나이 때 좀 망종처럼 지냈나 봐요. 그러다가 20살에 친할아버지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귀국선에 오르셨대요. 엄마야, 어떡해. 그래서 사고뭉치. 가출을 해도 어떻게 북조선으로 가출을 하지? 그러니까. 세상에. 우린 다 탈북해서 대한민국으로 오는데. 오고 나서 좀 힘들었는지 할아버지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나 조선에 사실은 와 있다. 그래서 저희 친할아버지도 귀국을 하셨어요. 세상에. 자식 때문에. 할머니 놔두고? 할머니 그때 유고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일본에서 돌아가셔갖고 유고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때 북한에서는 저희 할아버지가 조총련 사업하고 저희 가족들이 그 당시는 좀 중산층이었나 봐요. 사람들이 김책 씨 누가 제일 잘 사냐 하게 되면 명준이 아니냐. 근데 실제는 그렇진 않았어요. 잘 사는 기국자들은 폐쇄적으로 살았어요. 아예 교류가 없고 이렇게 살았는데 저희는 뭐 막 대놓고 이렇게 일본에서 방문 다녀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 겉으로 봤을 때 제일 잘 살지 않나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84년도 그러니까 45살, 6살 이럴 때 일본에서 큰아버지가 저희 김책까지 직접 오신 적이 있어요. 그때 그런 일이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방문단으로 평양 조만간 기차 1열차를 타고 왔었는데 그때 제가 5살 때지만 그때 그걸 머릿속에 남아있고 기억이 집도 원래 2층에서 단칸 방에서 살았는데 그 북한 집은 그때 당시에 좀 옛날식이라서 이렇게 쭉 하모니카 주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층에서 그냥 3층에 두 칸짜리 집으로 그냥 그 3층 집을 밑으로 내려버리고 저희가 3층에 올라갔거든요. 세상에. 그야말로. 큰아버지랑 큰아버지 친구분이 오셔갖고 2박 3일을 머물러 가셨는데 그때는 정말 부러운 게 없었죠. 선물도 가져온 거 기억나요? 뭐 엄청 많이 가져. 아마 일단
저희한테 준 것보다 국가에 바친 돈이 더 많았다고 들었고요. 그렇지. 진짜 많이 바쳤다고 들었고요. 네. 예. 제일동포들 그 방문단 가져왔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재벌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냄새가 달라요. 외국 냄새가 냄새가 달라요. 아니, 진짜 이게 있어요. 우리가 그 다 알잖아요. 그 중국의 그 중고품 옷, 중고 옷이 냄새가 벌써 이렇게 이상한 자본주의 냄새 나는 거 알죠? 자본주의 아니, 진짜 냄새. 그렇다고. 우리 그 북한에서 그래요. 이 자본주의 냄새. 좋다 좋다. 막 이러면서. 그때는 동네 사람들이 뭐 연예인 못지않은 진짜 구름대처럼 뭐 팬미팅 비슷하게 이렇게 막 구름처럼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신기해가지고 저는 으쓱해가지고 막 이렇게 뭐가 다를 거 아니에요, 옷 입는 거랑. 그렇죠. 예, 저는 어릴 때 일본제를 옷을 입고 예, 저 사진 뭐예요? 저건 제가 어릴 때 사진인데 참 저거 하나밖에 없는 가족 사진이거든요. 제가 뭐 숙제하다가 그 사진을 보다가 잉크를 쏟아가지고 그렇더라. 하나밖에 없는 사진. 예,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가족 아유, 사진. 저게 아빠 엄마가 누구누구예요, 얼굴이 뒤에? 그러니까 뒤에는 검은 옷이. 아빠. 아버지? 예. 아버지 사진에 잉크 쏟은 거예요? 네. 아유, 아까워. 꼭 어머니랑 그래. 속상해. 어머니랑 아빠예요. 아유, 아깝다. 내가 한 장 남은 사진. 이거 가지고 나온 거예요, 북에서 나올 때? 네네. 근데 명준 씨, 네. 북한에서 잘 사셨어요. 네. 근데 왜 탈북을 하실 생각을 하셨습니까? 뭐 일단은 어릴 때는 잘 살았지만 점차적으로 돈이 떨어졌고 그러다가 고난의 행군을 맞이했는데요. 그때가 1994년이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사람들이 죽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콜레라가 처음 시작됐어요. 콜레라요? 예, 콜레라 감염. 1994년 가을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름부터 시작됐고 9월쯤에 저희 아빠가 콜레라에 걸리신 거예요. 아이고야. 그래서 제가 아빠를 부르마에 싣고 시병원으로 갔어요. 시병원으로 어머니랑 같이 가족이 이렇게 싣고 갔는데 그 시병원 복도가 이렇게 있는데 일단 병원에 들어가면 소독 냄새가 나는데 소독 냄새가 안 났고요. 설사 그러니까 사람의 그 냄새가 코로 찔렀고요. 일단은 그리고 여기저기 병실에 사람이 꽉 차가지고 복도에 사람들이 누워 있는데 여기저기 통곡 소리들 그러면서 이제 많은 걸 목격했고 그때부터 뭐 길가에 사람이 죽고 이런 걸 보면서 이 나라는 내가 살 곳이 못 되는구나. 하지만 갈 수만 있었다면 아마 그때 뛸 수가 있었으면 그때 뗐을 거예요. 근데 그때 못 뛰다가 운이 좋게 왔습니다. 명준 씨는 그럼 지금 현재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제가 오고 나서 그냥 가족을 무조건 데려와야겠다 해가지고 그냥 제가 9월에 사회에 나왔거든요. 뭐 이런 한국 정착 가정, 교육 가정 걸치고 네. 9월에 나와서 10월, 20월이요 어머니를 중국에 먼저 불렀는데 그때도 좀 사연이 많아가지고 동생은 더이정리라고 평안도 쪽에 나가 있어가지고 동생을 못 부른 거예요. 그때도 참 되게 뭐 지금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가 있지만 동생이 못 올까봐 많이 걱정을 했는데 여러 가지 부럽고 진짜 많이 보냈어요. 그때는 가족이 최고. 또 멀리 살았으니까. 네. 근데 동생도 한 달 안 돼서 한 20일 정도에 동생도 왔고. 잘 됐다. 그 해에 다 온 거예요, 그러면? 네, 그 해에 다 왔어요. 이건 너무 잘 늦었지만 됐다. 박수 한번 드릴게요. 어머니는 그냥 일본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일본이 고향이고 그래서 오자마자 귀화를 하셨어요. 네. 그 여동생도 지금 귀화를 했거든요. 네. 하지만 저는 아직 귀화를 안 했거든요. 네. 뭐 갈 수도 있었지만 근데 저는 나중에 혹시라도 고향 땅 밟은 날 있으면 대한민국 국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조선 땅을 북한 땅을 받고 싶어요.